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책 196쪽에 있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 역시 전기문인데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후기, 조선의 후반부에 살아계셨던 엄청난 대학자시죠. 이분의 삶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글, 전기문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글에 보니까 여기 번호가 붙어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각 부분마다 중요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개의 문단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번호 하나당 한 문단이 아닌 것도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번호마다 끊어서 읽어보도록 해요. 1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번호를 살피면서 따라와 주세요.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어요. 지방 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데도 백성은 늘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 정약용의 눈에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죠. 여기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정약용. 정약용님은 어디서 태어났대요? 첫 번째 줄 어디서 태어났다고? 경기도 남양주. 여러분이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죠? 정약용 선생님은 남양주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랑 정확히 반대편입니다. 서울을 지나서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 직업이 역시 지방 관리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네요. 그래서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신분이 왕이 있고 왕과 왕족이 있고 그 다음 양반, 그 밑에 일반 백성, 양민 그리고 천민이 있다고 하였죠. 정약용 선생님은요. 요 양반에 해당하는 집인데요. 양반이라고 해서 다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양반이지만 가난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양반이 그렇다고 다 못된 사람이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난 신분이기 때문에 나 양반 안 할래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양반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전기문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어떤 훌륭한 일을 하셨을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정약용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었는데 자기는 어쨌든 양반 집이니까 어쨌든 하인도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백성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항상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게 자기보다 훨씬 더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도 늘 가난할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의문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간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익혔어요. 훗날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준 이익의 책을 처음 본 것도 이쯤이었죠. 그때까지 정약용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도리를 따지는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이익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물에 폭넓게 관심을 두고 해박한 지식을 쌓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려운 공부보다는
백성들이 실제로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어릴 때부터 백성들의 삶에, 양반 말고 일반 백성들의 삶, 양민과 천민,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정약용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공부를 하자 결국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어려운 이론적인 학문 말고 백성들이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학. 자,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공자왈, 맹자왈, 옛사람들이 남긴 학문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그런 공부에는 이미 배우긴 했지만 그런 공부보다는 백성들이 진짜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어려운 공부 말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도 배우지만 나중에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함께 배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배우는 그런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 같은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지금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다. 정약용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보니까 자, 이 실학이라는 것을 소개한 이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이익이라는 아저씨는 천문, 하늘, 별자리에 관한 거, 지리, 땅, 길에 관한 거, 의학, 정말 중요하죠? 의학이 뭐예요? 의사, 간호사, 이 사람들이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의학이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 못 받고 약도 없어서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의학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의학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의학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공부하게 만들었던 실학자 중에 하나가 이익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고 싶다고 했죠? 정약용 선생님도 이 이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학에 관심을 갖고 정약용 선생님도 천문, 지리, 의학 같은 실학, 실제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 실학을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서 1792년 진주 목사로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약용은 벼슬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정조는 심요 살던 정약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즈음 정조는 수원의 성을 크게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조는 정약용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한번 수원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수원에 새로이 성을 지으려 하네. 성을 짓는 데 드는 돈을 줄이면서 백성들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막 나오죠. 자, 정약용 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힘쓰는 관리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정약용은 굉장히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무덤을 3년간 지키려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 정조라는 임금님, 당시의 임금님은 정약용 선생님이 뛰어난 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약용이 심요살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심효살이 한다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내가 수원에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좋은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 정약용이 살던 시대의 임금님, 정조 임금님은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신 분입니다. 정조 임금님과 정약용 선생님, 이 두 분 모두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두 분 다에 대한 전기문이 존재해요. 훌륭한 임금과 훌륭한 신하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죠. 정약용님에 대한 전기문이지만 이 정조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정조가 명령한 수원에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라. 아래에 보시면 정조의 명령대로 정말 수원에 성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원에 있는 화성입니다. 성 이름이에요. 선생님도 수원화성에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조선시대에 지었던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지금처럼 기계가 막 발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성을 지었을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정약용은 이 정조 임금의 명령을 받고 수원화성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을 밝혀냈을까요? 그 답이 다음 쪽 198쪽에 나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기계, 거중기라는 기계입니다. 옛날에 만들었다 보니까 나무로 된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지금처럼 좋은 금속을 깎아내리는 기술이 이때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정도 기계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거중기라는 기계를 보면 어디에 쓰는 기계처럼 생겼나요? 꼭 공사할 때 쓰는 기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공사할 때 쓰는 기계 맞습니다. 지금 정조 임금님이 성을 쌓는다고 했죠. 성을 쌓는 데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만한 좋은 기계를 발명하셨습니다. 이 기계는요. 백성들이 높은 곳에다가 돌 같은 것을 무거운 기계를 나르기 쉽도록 개발한 기계예요. 만약에 기계가 없었으면 사람이 직접 그 돌과 나무 무거운 것을 이고지고 일부러 들면서 쌓아 올려야겠죠. 여러분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엄청 높거든요. 사람이 그냥 사다리 같은 거 타고 돌을 나르고 옮기고 하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사람이 이 높은 곳까지 돌을 날랐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 기계를 발명하신 덕분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기계는 줄 같은 것을 당겨서 아래층에 있던 돌을 위층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 기계거든요. 기계가 없었다면 공사하는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었겠죠? 백성들을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그 수고를 줄이려고 했던 정조의 마음, 또 역시 임금님과 같이 뜻을 해서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백성들을 뭔가 돕고 싶었어. 백성들이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좀 덜 힘든 방법 없을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합쳐져서 수고를 덜어줄 좋은 기계, 거중기를 발명하시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4번에 나옵니다. 4번. 정약용은 정주가 보내준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성 쌓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거든요. 힘을 덜 들이고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길 방법을 찾던 정약용. 31살에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도르래. 요 위에 요 동그란 게, 요 위에 있는 게 도르래입니다. 움직이는 거.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였죠. 거중기. 덕분에 백성들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성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정약용 덕분에 나라 살림도 아끼고 백성 수고도 덜게 된 거예요. 자, 왕이 성을 지으려고 했어요. 수원화성. 이 수원화성은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정조 임금이 일찍 돌아가신 자기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성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던 백성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거중기가 발명이 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돌을 일일이 다 옮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계를 하나 딱 만드니까 이 기계는 사람이 높은 곳까지 직접 돌을 나르지 않고 아래에서 이 도르래만 감아도 기계가 저절로 돌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했거든요. 이 기계 덕분에 백성들이 훨씬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1살 때 이런 기계를 발명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은 28살인데 고작 선생님보다 3살 많은 나이에 없던 기계를 발명하시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3살 때 정약용은 정조의 비밀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을 대신해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벼슬이었어요. 어느 날 연천 지역을 돌던 정약용은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흉년이 들어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다는데 왜 우리 사또는 세금을 걷는 게야? 그걸로 자기 재산 불리려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디 욕심 많은 사또 때문에 아주 죽겠네 그려. 자, 암행어사는 어떤 벼슬이라고요? 임금을 대신해서 몰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방 관리,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벼슬이에요. 약간 비밀 경찰, 비밀 검찰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암행어사는 겉보기에는 암행어사인지 몰라요. 평범한 나그네인 줄 알다가 뭔가 나쁜 일, 비리를 발견하면 갑자기 등장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등장해서 못된 사또들을 혼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약용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사또를 그냥 놔뒀을까요? 벌을 줬을까요? 엄청 크게 벌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아니 먹고 살기 힘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고? 대단히 분노해서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못살게 굴던 연천의 관리 김양직을 크게 벌을 줬습니다. 암행어사로서도 일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조 임금이 일을 시키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하입니까? 그것도 일만 잘해요? 그 기본에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전기문을 통해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6번 볼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내내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밑에서 일하는 지방관리가 나쁜 놈이면 백성들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약용은 57, 57살이에요. 이때가 되던 1818년 자기의 생각을 자세히 담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정약용님이 펴신 책 목민심서는요, 지금으로 치면 이 공무원들, 지방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교과서로 필요한 공부를 배우죠? 선생님과 같은 공무원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계속 배우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라고 만든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알겠나요?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들을 위한 책도 폈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책도 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와 있네요. 자, 정약용 선생님은 젊을 때나 아니면 더 나이가 드셨을 때나 항상 백성을 사랑했던 훌륭한 벼슬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자 관리이자 훌륭한 임금님의 신하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기문을 통해 봤습니다. 정기문은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정약용이 15살 때, 31살 때, 33살 때, 57살 때 했던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던 일을 나열한 겁니다. 없던 일을 지어내지 않았어요. 이래서 전기문을 읽는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이 실제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백성들을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정조 임금의 명을 받고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약용 선생님이 한 일들에 대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199쪽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글 읽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내용 정리하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